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지요. 네. 선거제도 개혁. 이게 작년 하반기만 해도 좀 이게 이슈로 부상되면서 좀 탄력을 받는가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연초에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은 뚜렷하게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어떤 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정받는 선거제도로 바꿔달라. 그게 저희 요구예요. 득표만큼 의석수를. 저희가 지금 경북에서 총선 때 얻는 득표가 25에서 27, 8%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어떤 데는 뭐 한 37% 얻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25에서 27, 8%를 얻는다면 그 정도만큼의 의석수를 배정해 주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선거의 기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유권자들 중에 25%가량 4분의 1이에요.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13대 때부터 지금 21대까지 계속 찍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줄어드는 지지율이 아니라 점점 그 지평이 넓어지면서 지지자들은 지지 의사를 표했는데 그게 벌써 35년인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버려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찍어대는 유권자들에 대한 저는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득표만큼 의석수를 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당 지도부도 만났고 뭐 국회의원들도 만났고 저희 호소문도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선거 제도를 원하냐 그러면 득표만큼 의석수가 적용되는 이 원칙을 현재 253석 지역구 모든 의석에 적용을 하는 제도라면 대선거구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소선거구제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아무리 그래도 2대1의 의석수 비율이 보장되어야 그래야 득표만큼 의석수라고 하는 이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 위원장님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냥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득표한 비율만큼의 의석을 다오. 배려하지 마라. 100% 주듯이 하지 마라. 홍보에서 네. 고생하니까 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25% 받았으니까 25%의 의석을 다오. 이런 제도는 어떤 거라도 환영한다. 그렇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입시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석패율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간단하고 좀 짧게 혹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그 권역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기는 하나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시도별로 권역을 나눠달라. 네. 그래서 경상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면 2대1의 의석수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의석수가 경북이 13석이잖아요. 지역구 의석이 13석이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그것의 절반인 6개 내지 7개의 의석수가 배정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전체 의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좀 줄여서 예를 들면 지역구 의석수가 경북에서 10석이다. 그러면 그것의 절반인 5개의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보장해달라라는 거고요. 그 5개의 의석수 중에 후보 이중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다시 말하면 석패율제가 도입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후보를 이중으로 등록 못하게 돼 있어요. 지역구 나가는 사람 지역구, 비례대표 나가는 사람 비례대표. 근데 이거를 이중 등록이 허용되게 하면 석패율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했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도 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2대1의 원칙 그 다음에 이중등록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뭐냐면 연동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투표를 했어. 그리고 지역구를 뽑았어.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다 당선됐어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정당 득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한 60% 얻었고 민주당이 한 30%를 얻었는데 60% 얻었다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국민의힘한테 줘요. 선거 니네 잘했으니 얘따 하나 더 가져가라. 보너스 주듯이 하나를 더 줘요. 이게 아니라 여기 60% 얻었지만 실제로 전체 의석수의 60%를 지역구에서 다 가져갔으니 30%의 지역 비례 의석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다면 이 의석수를 비례 의석수에서 채워주는 방식이 연동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된다 할 때 세 번째 원칙은 연동형으로 돼야 된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국회의원 수는 반드시 고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국회의원 수가 항상 변합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선거제도에서 말씀드리는데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또는 뭐 호남과 영남 간의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 혹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희가 2월 25일 날 광주에 갔었어요. 광주시당의 정개특위에서 지역위원회에서 한 두세 명, 그 다음에 광주시민단체 대표들 모아놔놓고 공청회를 했어요. 광주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가실 것인가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날 저희하고 의견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특히 그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대선거구제를 그 하나의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대 의견으로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것도 2대1, 그다음에 이중등록제, 그다음에 연동형. 저희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의 의견 차는 이제는 없어요. 문제는 저희가 선거법 개정 싸움을 하면서 현실에 가장 벽으로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였어요. 이번 내년에 총선 치를 때요. 수도권에서 10석이 더 늘어나요. 300석의 의석수를 고정해 놓고 10석이 수도권이 더 가져가게 되면은요. 그 의석이 어디서 줄어요? 결국은 지방에서 줄어야 돼요.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에 수도권의 의석수가 152석인가 이렇게 돼요. 국회의원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의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선거법 개정에서는 지방에 한데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수도권과 맞서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민주당 당 지도부도 거의 다 수도권 네. 지도부여서 아직은 힘듭니다. 좀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한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에는 사실 정당의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권의 지난 1년 평가해 주시겠어요? 아, 윤석열 정부요? 네. 아, 이게 저는 지금 정부 평가하는 건 저보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민들이 갖는 그 눈높이? 평가? 이거를 정치인들이 못 따라가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의 표를 보면 약간 이제 실망하는 구석도 있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의원들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정부를 평가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정부가 프로페셔널한 정권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됐다고요?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다수는 뭘 기대했냐면 정치에서는 아마추어일지 모르나 당과 협력하고 그래서 유능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새로운 점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네 아줌매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번에 나와요. 그 희한한 정부라 그래요.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동네 아줌매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희한한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제가 얼마 전에 쌀값 하락 문제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신동진도 밥맛도 좋고 다수학 품종이고 저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봄에 나락씨를 정부가 보급을 해주거든요. 보급종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급을 그거는 수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매 안 하면 안 심지요. 그러니까는 수매 안 한다는 말로 사람들이 그 품종을 심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책이래요. 쌀값 하락에 대한 정책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아줌매들이 저게 저 미쳤다. 저게 저지랄하고 언제 저 임기 5년 다 채우겠나 이 얘기를 동네 할머니들이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안 좋은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거는 잘한 것 같다 하는 점은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잘했어요. 그 노동개혁하겠습니다. 교육개혁하겠습니다. 연금개혁하겠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선언은 잘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개혁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노동개혁과 관련돼서는 보여주는 모습은 노조를 두드려 잡으면 노동이 개혁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개혁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그 선언하는 거는 그거 하나 정도?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없으니 저 잘한 거 하나 기억납니다. 뭐 제가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배운 점이 있는데요. 이명박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막 인물 또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저 역시 그랬고. 예.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 사람의 인내심을 상당히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네. 꽤 큰 네. 교육이네요. 어떤 시련이 와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보의 관점으로 참 힘든 1년이었는데요. 화제를 조금만 전환해서 혹시 노무현 재단과의 인연도 혹시 있으신지요? 후원회원. 후원회원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후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임미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노무현 경선 때 저희가 경선인단을 의성에서 이제 남편하고 모으러 다니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2002년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이 꾀가 없어서 좋은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디에 사는 누군가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더라, 인품이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입시키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트럭을 타고 꼴짝꼴짝 물어서 찾아다니면서 선거인단을 그때 모았고 그때 저희 그 모습을 한겨레 신문에 이 박스 기사로 써준 사람이 김의겸 기자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김의겸을 알게 된 거죠. 노무현 그러면 저는 그냥 생각하면 마음이 늘 좀 한쪽이 좀 아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두 번 다시 저런 분을 지도자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똑같아요. 예, 아니 노무현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 이거 제가 또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 도대체 그 문제는 뭘까? 저도 궁금해요. 진짜. 예. 뭔가 생각하면은 아리고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선거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네. 최근에 많이 보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네. 했던 발언들. 그분의 구상이나
그분이 그렸던 미래를 당시 우리가 따라가지 네. 못했다는 네. 거예요. 그것이 되게 미안한 네.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 해봐요. 아, 노무현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하자고 그럴 때 우리가 왜 폭탄을 우리 진영에 던지냐 이러지 않고 네. 해봅시다라고 말했으면 진짜 더 없는 기회였는데 네. 아쉽죠. 네. 만약 지금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정말로 네. 열심히 그 뒷배가 되어줄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